반대파 뿌리 뽑기, 진돗개가 물듯. 이 좌파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하는 이번 대선인데요. 그런데 이 수첩 메모장에 적힌 보셨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진돗개같이 한다는 말. 저 말이 알고 봤더니 반대파를 향해서 한 얘기였군요. 네. 이 뭐 예전에 이제 진돗개하고 풍산개하고 싸움을 붙으면 이제 진돗개가 이긴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이번 어제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리스트 재판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재판이었는데 예. 당시에 정무수석이었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지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재판에서는 박준우 전 수석의 지금 수첩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이 꾸준히 이 좌파 척결 이것들을 상당히 주문했던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이 정무수석의 역할은 주로 이제 국회와의 관계라든지 또 정치권과의 관계를 주로 하는데 실제로 박준우 수석이 주 임무가 주로 이제 이 블랙리스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화계 좌파 척결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박준우 수석도 안정우 수석 마찬가지로 그 수첩에 아주 대통령 이야기를 꼼꼼하게 이제 기록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 기록 자체가 지금 재판의 중요한 증거로 이 채택되고 있는 좀 아이러니 같은 상황입니다. 국정농단에 되게 중요한 키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박 전 대통령은 실제로 진돗개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불독 같은 정신이 불독보다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그래서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놓으시고 우리는 진돗개 같은 정신으로 한다. 뭐 하여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허 교수님, 저희가 사실 저 발언을 접했을 때에는 그냥 국정과제 수행을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만 좀 받아들였었잖아요. 예. 이제 저 화면을 볼 때는 뭐 그냥 열심히 하라 이런 정도로만 느꼈는데 그렇죠. 실제 저 안에는 뭐 이제 무시무시한 그 지시가 있었던 거죠. 좌파 척결을 해서 전심을 다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회의가 방금 나왔던 것처럼 2014년 2월 5일 회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2014년 5월에 가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민간단체 보조금 TF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는 청와대 전 수석실이 다 참여해서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 463개의 정부위원회 전수조사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8,000명의 명단과 3,000개의 단체를 좌파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뭐 우리가 이제 저때 당시 TV로도 저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볼 때는 그냥 일 열심히 하라 이런 정도로만 들었는데 사실은 저 속에서 엄청난 지시가 있었고 그 구체적 지시에 따라서 좌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문화계 내 정부위원회 각종에 있는 좌파 인사, 좌파 단체라고 분류된 사람 이런 어마어마한 그 리스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불과 석 달도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고 박사님 드디어 이제 어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저런 이 여러 가지 언급들이 지금 살벌하게 지금에서 이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 회의마다 저 얘기를 계속 반복한 진짜 속내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진돗개 얘기 나올 때 그 당시는 규제, 철폐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사회적 관심사고 또 철폐해야 할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규제, 철폐 이런 거 할 때 정말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가 규제, 철폐를 없애라 했는지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네요. 그러니까 좌파 척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이제 강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공을 국시로 했던 그리고 정적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았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유신 시대부터 쭉 영부인 역할을 하면서 배운 거 아닌가? 그것이 몸에 체화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바뀌지 않은 아시다시피 물론 뭐 당연히 구속이 돼야 하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석기 전 의원 구속이라든가 통진당 해산 또 정교조 불법화 그리고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 등 하여간에 좌파, 진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칼날을 들이댔고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 속에는 진보라든가 좌파는 종북 내지 친북으로 이렇게 등치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척결돼야 한다. 반공 국시를 한 아버지의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런 상대랄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용납을 못한 것 같아요. 그건 타당과 자당을 가리지 않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 전 대통령 그 시절에 야당과 어떤 정치적인 쟁점 있는 사안에서 타협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하나 자당의 원내대표 유승민 후보가 뭐 못할 말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원내대표인데. 그래서 그 당시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얘기 하나 오고, 특히 국회법 개정안,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법을 어기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자는 그 국회법 개정안을 청와대의 뜻에 어긋나게 처리했다 해가지고 완전히 배신자 낙인을 찍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원칙론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네. 이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그렇죠. 반대파 용납 안 한 거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 이 업무 수첩에 드러난 일부 내용만 갖고도 박 전 대통령의 가치관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거는 있었어요. DJ 노무현 정권 이후에 이제 MB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친박계에서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안 하고 정권 교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친이 친박이 워낙 그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예. 그런데 그 사이에서 보수층에서 뭐 일부 보수 세력에서 이 뭐 좌파에 대한 해결이 좀 나야 되지 않느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요구는 있었어요, 분명히 그때 보수 세력들에서. 그런데 그러면 그런 강성의 목소리들을 청와대에서는 좀 걸러가면서 했어야 하는데, 보수 정권이니까 보수 정권 색깔에 맞는 뭐 코드 인사들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거기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특유의 가치관이 이게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초헌법적인 일까지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저는 여기서 이런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해야 된다. 이렇게 타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 같이 공존할 수가 없고, 정말 뭐 이해찬 의원 표현대로 뭐 괴멸시켜야 되는 세력으로 보는 그런 시대는 이제 박근혜 정권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수첩에 고스란히 적혔다는 걸 알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문화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역량을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들었을 때와 지금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고 들었을 때 말의 무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제 수첩에 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저기 이명박 정부 때는 좌파 척결에 한 일이 없어 나라가 비정상이었다. 저 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것을 저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자신들은 정상이고 자신이 반대하는 사람은 비정상이다. 근데 그 비정상을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그 방법이 뭐냐면 결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지원을 끊고 탄압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방법을 쓰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중심으로 이제 굴러간다라는 그런 사고예요. 뭐 비단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사고를 하신 분들이 꽤 있죠. 저는 그렇다 보면 이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실용 정부라는 어떤 그런 피치를 걸었는데,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권의 어떤 연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완전 정권의 교체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이명박 정권의 어떤 창출을 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고 나중에 어떤 굉장히 좀 탄압도 하는 것이 드러났고,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사정 수사를 통해서 탄압했던 정황들이 나온 걸 보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인 어떤 반대자, 이런 사람들, 특히 제가 알기로 그 박 전 대통령 가장 핵심 측근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경질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번은 이제 박 전 대통령한테 좀 야당과 이제 대화를 하셔야 될 때 아닙니까라는 그런 제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박 전 대통령이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당신은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질책을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경질됐어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사고방식에는, 그러니까 정말 그 상대방, 즉 자기가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본 것 같아요. 야당이나 이명박 정부랑 똑같다, 그 세력이나. 결국 이 사람들은 비정상이고 나는 정상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어떤 이 타입이 없다,
이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어떤 국정농단의 사태라든지 이런 블랙리스트라는 아주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실제로 이 발언이 있고 나서 김기춘 전 실장이 좌파 전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께서 저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김기춘 실장 지시하에 청와대 내 모든 수석실이 다 참여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TF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산하에 있는 모든 위원회 463개나 됩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직속도 있고 총리실 직속도 있고 각 장관별로 또 위원회들이 다 있거든요. 이 위원회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8,000명, 단체 3,000개를 걸러내가지고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방식들 중에 하나에 가장 심하게 들어갔던 게 이제 문화관광체육부 소속은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가면서 블랙리스트로 번지게 되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보면은 이제 말로는 또는 입으로는 뭐 완전 국민통합, 100% 국민통합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정부 내 국민통합위원회도 듣고 그 국민통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금 청와대 한강욱 비서실장이 그걸 또 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장된 거하고 실제 처리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랐다.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매우 이분법적이었고 내 편 아니면 다 적이 되고 그리고 적은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국민들을 아주 갈라치게 하는 그런 전형적인 사고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 줍니다. 물론 저 단면만 보고 뭐 4년이 넘는 박근혜 정권을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이제 속속 이 재판, 특히 블랙리스트 재판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일단 사례도 있어서요, 고 박사님. 보니까 네. 뭐 정권 초기부터 뭐 천안함 얘기가 좀 잘 알려진 얘기고 저 풍자 연극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 이런 게 또 어제 다시 그 메모 수첩 내용에서도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뭐 다이빙벨이라든가 뭐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뭐 영화 연극 뭐 다양한 그런 문화 활동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통해서 지원도 끊고 또 관련자들에 대해서 또 기업에 대해서까지도 압력을 가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CJ의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서 물러나라. 이렇게 전화까지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고 그것이 또 하나의 탄핵 사유로 지금 적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은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아무래도 그 이전에 오랜 군사 정권 시절에서 좌파 진보적 세력들이 너무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두 정권 하에서 진보 좌파 단체라든가 어떤 연극인 문화인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쓴 것은 사실인데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 사실은 또 MB 정권 때도 상당한 제약을 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탄압의 정도로 뿌리를 뽑아야 할 척결의 대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국정농단 재판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 둘씩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본인 재판은 어떻게 맞이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과거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조금 당뇨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은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되겠는데 그 시간을 좀 주실 수 그러시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오늘 별로는 여기서 아닙니다. 종료를 저는 하시죠.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꼭 하셔야 되는 네, 이유는 제가 뭔가요? 오늘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왜 변론을 막으십니까? 예, 보시는 것처럼 탄핵 심판 때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유영하 변호사가 400여 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준비 기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증거 목록을 내놓거든요. 검찰에서. 거기서 아마 진술조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 432명 정도 되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 사당 부분이라고 하는데 아마 상당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동의를 하겠다니까 한마디로 이 재판의 증거로 못 쓴다라고 동의를 안 해주면 저기 진술조서에 진술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증인신문을 해야 돼요. 예. 그게 원칙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그러면 432명 다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좀 엄포성 얘기를 했는데 좀 유사한 사례가 지금 최순실 씨의
첫 번째 재판에서 재판장께서 이렇게 많이 신청하면 못한다 그래서 좀 취사 선택을 했거든요. 아마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뭐 432명을 다 부를 일은 없고 또 관련 사건들이 아마 어쩌면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선고가 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관련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재판부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증인 신문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의 저런 첫 발언은 이 또 형사 재판도 좀 헌재 재판처럼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또 여론전도 하면서 그렇게 가려나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저렇게 위원장님 400명 넘는 증인신문 1심이 많이 길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호성 뭐 이런 사람들 다 석방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집중 심리를 이제 재판부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재판을 열어서 계속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원래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이면 3개월, 그다음에 일반 검찰은 6개월 내에 1심 판결이 나야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장시호라든지 정호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음 달쯤 되면 이게 이제 석방이 되게 됐어요. 이미 구속 기간이 이미 6개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공범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이제 나야지만이 같이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다음 달 넘어가면 아마 이 두 사람이나 다른 몇몇 사람들은 일단 석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일단 재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만약에 계속 늘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432명을 전부 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불러서 다 현장에 재판장에서 증인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그 진술 조서를 증거로 능력이 인정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장이 불러서 직접 거기서 이제 해야지만이 그게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예. 아마 그런 걸 노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단 재판부 자체는 보면 지금 일주일에 2번 하지만 이 2번도 상당히 모자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1심 재판 나기 전에 박 전 대통령 석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노림수가 있는 거군요. 예,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사실 변호인에게는 재판에 협조할 의무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의 행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제 뭐 재판부에 우선은 뭐 피고인은 어쨌거나 재판부에 잘 보여야 되는 뭐 의뢰 위치이죠. 하지만 운영의 묘미를 보일 것 같은데 예. 여하튼 어쨌거나 여론은 뭐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연 전략으로 간다고 하면. 예. 어제 오늘 다시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살벌한 말과 그리고 지연 작전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대선이 진짜 이제 3일 앞으로,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 보죠.